안녕하세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신감을 안고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많은 배신이 판을 치지만 가장 뼈아픈 배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배신이더군요. 혈연이 아닌 부부를 강하게 이어주는 끈은 바로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깨어지니 내 핏줄을 끊어내는 듯한 괴로운 배신감이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끄트머리의 배신감보다 더 크게 남은 감정은 바로 연민이었는데요. 그 길었던 과정과 결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 소개로 만난 의사인 남편과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어떨 땐 저희 연년생 두 아들보다도 어리숙해 보이는 면도 있었죠. 시어머니 남편에 대해 제게 이렇게 말하시곤 했어요. 주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몰랐어. 세상 물정 모르는 범생이 있지? 그게 바로 주영이었단다. 네가 옆에서 잘 붙잡아 주렴. 아니면 마음 약한 주영인 누가 조그만 불쌍한 척이라도 하면 다단계 옥장판을 100장도 넘게 사오래야. 어리숙한 면이 있긴 했지만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애들에게도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에겐 명수 씨라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던 명수 씨는 남편과 중학생 때부터 가장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때문에 가끔 저도 애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곤 했죠. 명수 씨와 동갑내기였던 명수 씨의 아내와 저희 애들보다 4~5살 많았던 그 집의 두 아이와 함께요. 누가 서로 친구 아니랄까봐 명수 씨도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명수 이 바보 자식아. 이렇게 가버리면 너랑 너희 애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재수 씨,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명수를 대신해서 재수 씨랑 애들을 돌볼게요. 그런데 착한 명수 씨에겐 너무 큰 불행이 겹쳐 찾아왔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시기에 명수 씨의 사업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빚을 갚기 위해 명수 씨는 집도 팔고 가족과 함께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남편 또한 빚을 갚으라며 명수 씨에게 돈을 빌려줬었고요. 그 뒤 명수 씨는 다시 집을 일으키기 위해 택배 배송 일을 하며 밤낮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안 하던 몸 쓰는 일이 무리가 된 건지 그 이듬해 명수 씨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영영 일어나지 못했죠.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마치 형제를 잃은 사람처럼 오열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제 말한 것처럼 재수 씨네 좀 다녀올게. 애들 옷도 좀 사다 주고 생활비도 좀 쥐어드리고 오려고. 빚만 없다 뿐이지 명수 녀석이 남기고 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재수 씨도 애들도 분명 많이 힘들 거야. 잠깐만, 여기 반찬 싸놨으니까 가져가. 갈비 재우고 곰탕 좀 끓여놨어. 식재료 값도 비싼데 이런 거라도 도와드려야지. 그 뒤 남편은 한 번씩 명수 씨 집을 찾아가 명수 씨 가족을 돌봤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었으니 먼저 간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명수 씨 아내가 돈을 벌고 있다지만 소기업 격리 월급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월세까지 내야 했던 명수 씨 아내를 남편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집에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종종 보태주며 심지어 그 집 애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땐 첫 등록금을 모두 내주기도 했죠. 저 또한 가끔이나마 남편 편으로 반찬이나 음식을 싸서 보냈고요. 당신 요새 퇴근이 자꾸 늦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 거지가 수상하더군요. 자꾸 퇴근이 늦길래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니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던 남편은 티가 나게 횡설수설했어요. 어?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다녀왔어. 친구 누구? 어제도 친구 만났다며. 내가 착각했다. 어젠 우리 병원장님. 병원장님이 오랜만에 둘이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 내가 하도 술에 취해서 잘못 말했나 보다.
그래? 근데 당신 요샌 왜 명수 씨 가족들 보러 안 가? 내가 그랬나? 에이, 그 집 애들도 이제 다 대학생 돼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재수 씨 혼자 있는 집에 내가 뭐하러 드나들어. 저는 한동안 명수 씨 가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던 점도 이상해 물었습니다. 당황하며 쏟아낸 남편의 대답은 맞는 말이었지만 평소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 대답도 석연치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내놓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아 저는 난생 처음 남편을 수상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저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죠. 아우, 피곤해. 여보, 나 오늘은 안 쉬고 그냥 좀 잘게. 그날 또 늦게 들어왔던 남편은 술에 취해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옷만 홀라당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깔끔 떨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거든요. 당황해서 설마 싶어 남편의 살냄새를 맡아보니 하루 종일 일하고 술까지 먹고 온 사람 몸에서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마치 방금 씻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뽀득뽀득 씻어서 좋은 냄새가 났나 보지. 그리고 속옷도 아침부터 내가 뒤집어 입고 갔나 봐. 아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설마 당신 이상한 오해하는 거 아니지? 하지만 다음날 캐물어도 남편은 딱 봐도 엄청나게 서툰 말투로 둘러댈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잔인했죠. 그렇게 순박하고 착했던 남편은 정말 바람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이 무려 1년이 넘게 바람을 피웠던 상대가 바로 명수 씨 아내였다는 겁니다. 명수 씨 가족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남편은 자기 친구의 아내와 눈이 맞았던 거예요. 경악을 한 전 완전히 눈이 돌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조애라가 누군지 몰라? 당신이 그렇게 붙어 다니던 당신 친구 명수 씨 아내잖아. 당신 대체 나중에 명수 씨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명수 씨 하늘로 간 지 이제 겨우 3년 지났어.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 여자도 제정신이래? 어떻게 자기 남편 친구랑 그것도 버젓이 가정 있는 사람이랑 이런 짓을 벌여? 그동안 우리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할 땐 내 앞에서 세상 가련한 여자인 척은 다 하더니. 저는 남편에게 뒷조사를 통해 잡은 증거들을 죄다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더 큰 상처를 줬던 건 그런 제 행동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마음 다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어.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너무 나약하고 여린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당신한텐 친정 부모님도 형님도 있잖아. 그런데 예라 씨 부모님은 딸은 자식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들끼리 친하지도 않아. 예라 씨한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보, 기왕 이렇게 알게 된 거 나랑 이혼 좀 해줘. 부디 나 용서하지 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부모고 형제고 있는 걸 떠나서 가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아? 그리고 어떻게 아내 자식 다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예라 씨? 토악질 나오는 소리 하네. 그러지 말고 여보. 어? 이미 부부 사이 신뢰는 깨졌잖아. 이대로 산다고 한들 우리가 행복하겠어? 나 제발 그 사람한테 보내줘. 남편은 저에게 도리어 이혼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이미 머리 끝까지 배신감에 차 있던 전 순순히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연락처를 알고 있던 그 상간녀에게도 전화를 했죠. 하지만 남편이 미리 제 전화를 받지 말라고 얘기한 건지 상간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충격 때문에 회사에 휴가까지 썼던 전 도저히 화병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뒷조사를 해준 사람이 알려줬던 그 여자의 회사로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내가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워서 내 남편이 물심양면 너랑 네 애들한테 다 퍼주는 것도 눈 감아주고 나름대로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근데 감히 그런 내 남편하고 바람이나? 네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하늘에 있는 네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기 윤태 어머니, 여기 제 회사예요. 제발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네? 그렇게 사람 전화 왜 안 받아서 눈가를 더 뒤집어지게 만들어? 그런 무시무시한 잘못을 해놓고 나 피해 다니려고 했어? 처음에 상간녀는 사람들 시선에 눈치를 보며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쩍도 않자 결국 얼굴이 시뻘개져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 내가 네 남편 좀 뺏었다.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네 남편도 이혼해달라고 애원했다며. 근데 네가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했다며. 여자가 돼서 자존심도 없냐? 야, 사랑의 영혼이 어디 있어? 네 남편한테 너보다 내가 더 매력 있게 느껴졌었나 보지. 그러니까 추하게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사이에서 그만 빠져. 다들 뭘 봐요? 구경 났어요? 보지 말고 자기 일들이나 해요. 그토록 우악스럽고 철면피인 인간인 줄 그때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던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러댄 그 여잔 자기 가방을 들고 냅다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황당하게도 이후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망신 줄 수 있냐, 오히려 그 여자를 두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제게 끝없이 이혼을 요구했죠. 여보, 대체 이혼을 왜 안 해주겠다는 거야? 껍데기만 남은 채로 산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난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당신하고 그 여자가 희낙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절대 못 보겠어.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그리고 당신 지금 우리 애들 엄청 예민한 시기인 거 몰라? 특히 고1인 우리 큰애. 걔 요새 학교 친구들하고도 좀 문제 있어서 담임 선생님도 애 정서에 꼭 신경 써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라는 인간이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애 마음은 신경도 안 써? 가뜩이나 불안한 애한테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니? 하지만 전 이 괘씸한 것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저와 이혼 후 여보 자기하며 잘 사는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만큼 중요한 두 번째는 당시 17, 16살로 한창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던 두 아들 때문이었죠. 특히 첫째는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던 시기였기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상처까지 얹어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그 둘이 밖에서 따로 만나든 말든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전 너무 괘씸한 마음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었죠. 그런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 저와 남편이 애써 아무 일 없던 척 대화를 했던 땐 애들 앞에서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예라 씨밖에 없어. 난 애들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절대 포기 못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줘. 그 사람 당신이 그 난리 치고 간 뒤에 회사도 그만뒀어. 그리고 나도 병원에 사표 냈어. 왜? 둘이 멀리 떠나기라도 하려고? 병원을 그만뒀다는 말에 저는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혼해주지 않으니 진짜 도망이라도 가려나 싶어서요. 제 말에 괘씸하게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하더라고요. 어, 당신 눈에 안 보이는 지방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우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여보, 당신 나랑 그 사람이 잘 사는 모습 절대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혼만 해주면 우리 지방에 꼭꼭 숨어서 절대 당신 눈에 안 띄고 살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지방 가서 내 병원 하나 차릴 돈 빼곤 이 집까지 다 당신에게 주고 갈게.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남편은 애들이 상처받는 일도 감수하고 집과 그 큰 돈을 전부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여자가 좋을까 싶어서요. 때문에 더 화가 난 전 더더욱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다고 저를 배신한 남편과 굳이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할 필요성은 못 느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정말? 당신은 그 여자랑 떠나서 살아. 아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가진 거 다 나한테 넘기고. 아니, 당신 병원 차리려고 모아둔 돈 있지? 그것까지 아예 다 내놓고 가. 그럼 보내줄게. 근데 이혼은 못 해줘. 뭐? 여보, 끝까지 들어. 대신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 여자랑 어딜 가서 살든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든 병원을 차리든 내가 찾아가서 회방까진 안 놓을게. 하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 당신은 내 남편일 테니까 평생 그 여잔 당신 아내가 못 되고 상간녀로서 남아야 할 거야.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래도 좋다면 가봐 어디.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바람났다는 얘기 애들한테 이 뻥끗하기라도 하기만 해. 나도 모자라 내 자식들 가슴에까지 피멍들게 하면 나 그땐 진짜 용서 못해. 우린 그냥 잠깐 시간을 가지게 된 거야. 알았어? 그 한 달 사이 남편과 저의 냉랭한 분위기를 아이들도 슬슬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때문에 전 차라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한 뒤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후 남편은 정말 제게 가진 것 전부를 주고 자신은 시부모님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 지방의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따로 살게 됐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얘기하게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빠가 지방에다 병원을 차리신대. 그래서 우리랑 따로 사시게 됐어. 왜 우린 같이 안 가요? 너희들 학원 문제도 있고 사실 너희도 알지? 요새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그래서 잠깐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 네? 그럼 두 분 이혼하세요? 설마 아빠 우리 버리고 엄마랑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뜩이나 심리가 불안한 상태였던 큰애가 겁에 질린 듯 덜덜 떨기까지 하며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동안 당황하며 아들을 이렇게 달랬어요. 엄마가 그러셨잖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윤태야, 윤수야, 아빠가 너희 왜 버려? 비록 엄마랑은 떨어져 살지만 아빠가 한 번씩 꼭 우리 아들들 보러 올게. 그렇게 애들을 생각하면 애초에 집을 나가시나 말던가 참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기어코 짐을 싸서 그 여자와 지방으로 내려가 살림을 차렸죠. 물론 평생 아이들에게 남편과의 일을 숨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전 아직 불안정한 시기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최대한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정말로 한 번씩 밖에서 애들만은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가정을 버렸으면서도 애들을 많이 위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애들 대학 갈 땐 등록금도 다 내줬죠. 또한 두 아이는 모두 대학을 1년만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남편은 애들이 입대할 때도 다 따라와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야 해. 아빠가 항상 미안하다. 그때 오랜만에 마주친 사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제 앞에서 고개를 잘 들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제대하기 전부터 남편은 애들에게 연락을 뚝 끊더군요. 작은 아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로도 말이죠. 애들하곤 간간이나마 연락을 했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연락해 남편의 소식을 물었어요.
애들이 자신들의 아빠를 걱정했거든요. 저와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게 연락도 못하고 살던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받은 제 연락에 깜짝 놀랐던 것도 잠시 무슨 일인지 대답을 않고 뜸을 들이시더군요. 그리곤 어렵게 남편 소식을 전해주셨죠. 사실 걔가 1년 전부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야. 네? 암이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애들 연락은 안 받는데요? 아직 상태가 위중하거나 한 건 아니야. 근데 애들한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연락을 안 받은 걸 게야. 나랑 네 시아버지한테도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고 잘 못 오게 하는 애니까. 애비가 애들한테 아픈 걸 알리고 싶지 않아 하니까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부탁이구나. 암에 걸렸다던 남편은 애들에게 염치가 없다며 그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아 연락을 안 받았었다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다행히 상태가 심각해 보이진 않아 저는 부탁대로 우선 아이들에게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아끼는 사람이니 좀 호전이 되면 어련히 애들에게 다시 연락하겠지 싶어서요.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아빠한테 사정이 좀 있나 봐. 근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잘 지내고 있대. 나중에 너희들한테 연락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남편과 별거한 지 8년째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카페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웬 여자가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요? 우리가 그런 안부를 물을 사이인가요? 여긴 왜 왔어요? 놀랍게도 그건 8년 만에 본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과거 제게 반말을 찍찍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게 존댓말로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전혀 달갑지 않았던 저는 삐딱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 물었죠. 그런데 그 여잔 불쾌해 보이기는커녕 초조해 보이는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모르셨죠? 그쪽 남편, 아니 이젠 제 남편인 주영 씨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췌장암인 건 그 사람 어머님한테 들으셨다면서요? 시한부요? 네, 좀 나아지나 싶더니 몇 달 전에 결국 재발이 됐거든요. 그 사람 이제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이제 그만 그 사람이랑 호적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 부탁하려고 찾아왔어요. 우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저는 남편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상간녀의 본론이 기가 차더군요. 저는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내 남편이 시한부인 거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당신이 이혼해줘야 내가 혼인신고를 하죠. 법적으로 내가 내 남편이랑 부부여야 재산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내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가 막혀서. 이봐요. 내가 이혼 안 해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살고 있는 상간녀일 뿐이야. 어디서 자꾸 내 남편 거려? 더러운 상간녀가. 그리고 당신 지금 호적 정리를 내 남편 유산 받고 싶어서 해달라는 거야? 그럼 안 돼요? 내 남편, 그러니까 주영 씨가 그 집 나올 때 대부분의 재산 모두 당신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이 번 돈은 당연히 나한테 권리가 있죠. 전 거의 2년 동안 그 사람 암 수발까지 다 들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투병할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 봐요. 여기 그 사람이 써준 유언장.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까지 써줬어요.
왜 왔나 했더니 그 여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제 남편의 유산을 차지하고 싶어서 제게 이혼을 요구하러 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잔 제게 남편이 써줬다던 유언장까지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 유언장을 읽어봤더니 정말 그 여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준다는 내용이 써있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꼼짝도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그 인간 암수발을 일부러 안 들었어요? 내 남편이랑 바람난 당신이 못 들게 한 거지. 그리고 유언장? 그래, 그 인간이 정신이 단단히 나가서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써줬나 보네. 근데 법적으로 내가 아직 그 인간 아내니까 이게 있어도 유산 전부는 다 못 받을 거 알고 나한테 와서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나? 난 아직 이혼해 줄 생각이 없는데. 뭐라고요?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든 쿨하든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상관이는 당신은 빠져 있어. 전곡을 찔린 듯 그 여잔 당황하며 제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함께 학교를 마치고 만나서 돌아오던 길인지 저희 두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25, 24의 건장한 청년이 된 저희 애들을 보자 그 여잔 겁이 났는지 당황하며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도망가든 말든 저는 아이들이 모든 대화를 들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느라 바빴죠. 아직까지 전 아이들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었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이 저를 꽉 안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데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엄마랑 저 여자 말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엄마, 사실 저랑 윤수 둘 다 아빠가 바람나서 저 아줌마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뭐, 뭐? 저희도 처음엔 두 분이 진짜 성격 차이 정도로 별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눈치껏 알게 됐죠. 아빠 휴대폰을 몰래 보고 그 상대가 그 아줌마였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래도 아빠가 저희들한텐 좋은 아빠가 돼주려고 노력하셨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모른 척했던 거예요.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 영영 모든 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두 아이는 사실 자신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에 이어 작은아들도 절 안아주며 두 아이는 함께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었지만 실은 다 알고 있다고 더 일찍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살았을 엄마 마음을 위로해 드렸어야 했고요. 이기적인 아들들이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놀랐는데 갑자기 저 여자 때문에 엄마는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됐다고 한들 이제 막 애티를 벗은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미안한 마음에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눈물을 그치지 못했죠. 그 뒤 우리 세모자는 시어머니에게 물어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시한부 소식을 그 여자에게 들었다고 하니 시어머니 또한 흐느끼며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하구나. 그래도 애들한텐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때문인지 애비가 계속 싫다고만 해서 차마 연락을 못했어. 그 애가 유산 얘기를 꺼냈다고?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린 그 애한테 차마 언짢은 말을 할 수도 없단다. 90이 다 된 나랑 네 시아버지가 거동이 힘들어서 아들 병원에도 잘 못 가보고 있는 마당에 애비를 돌봐줄 수 있는 건 그 애 하나뿐이니까 말이야. 고령의 나이에 딱 하나 있는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시부모님이
한편으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지만 어쨌든 늘 저와 애들에게 미안해하던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찾아가니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뼈만 남아있던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당신이랑 애들이 어떻게 여길? 당신이랑 사는 그 여자가 며칠 전에 당신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 주더라. 빨리 당신이랑 호적 정리 좀 해달라고 말이야. 그래야 유언장대로 자기한테 유산이 다 넘어올 거 아니냐고. 참 대단한 여자랑 바람이 났다. 어? 당신 이런 모습 보이려고 나랑 애들 떼어두고 간 거야? 꼴이 이게 뭐야? 어? 아빠. 여전히 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야인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들도 못 본 새 너무 달라진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죠.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이 당신 바람나서 집 나갔던 거 다 알고 있었대. 근데도 아빠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속으로만 가슴 아파하고 살았대. 근데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들한테 어떻게 이 지경이 돼서야 만나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나쁜 아빠야. 알아? 애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게 정말이니 얘들아? 미안하다. 언젠간 꼭 솔직하게 이 아빠가 먼저 털어놓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남 몰래 너희들이 얼마나 울었겠니? 제 말에 아이들에게 되물은 남편은 자신의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당신 그 여자한테 전 재산 다 준다는 유언장까지 썼다며? 그거 진짜 당신이 써준 거 맞아? 난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그렇게 그 여자가 좋은 거야? 맞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아픈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보, 나 너무 혼란스러워. 당신하고 애들이 내가 시한부 선고받은 걸 몰랐다고? 분명 집사람, 그러니까 예라신 그렇게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걸 알고 있었다고 그 여자가 그랬다고? 그런데 좀 이상하더군요. 남편은 우리가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즉부터 아는 줄 알았다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캐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저와 애들을 경악해 했어요. 사실 처음 암에 걸렸을 때부터 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니까 뒤늦게나마 당신에게도 꼭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었어. 그런데 예라 씨가 그때부터 아예 애들도 못 만나게 하더라. 왜 힘들 때 애들을 찾냐고. 그러다가 아픈 내가 마음 약해져서 자기 버리고 애들하고 당신한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만약 애들한테 연락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혀를 깨물든 접시물에 코를 박든 하겠다고 겁박까지 했어. 상간녀의 겁박 때문에 남편은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애들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시부모님에게도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차마 자기 목숨을 가지고 상간녀가 으름장을 놨다는 말은 못하고서요. 그러다 결국 나아가는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하고 나서 결국 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어. 이젠 진짜 애들한테 알리고 얼굴을 봐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저하더니 사실 자기가 먼저 당신하고 애들을 만나서 내 소식을 알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미 다른 남자가 생긴 당신은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알 바가 아니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대. 애들도 나랑 다르게 건강하고 나보다 돈도 많은 당신 새 남자가 이젠 자기들 아버지라면서 마찬가지로 내 일엔 관심 없다고 했다더라고. 나 그 일로 정말 많이 상처받았었어. 내가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이렇게 받는구나 싶었지. 근데 당신하고 애들이 고작 며칠 전에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들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상간년 아마 제 남편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속상하실까 봐 남편은 차마 상간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도 못하고 그저 애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로 둘러댔던 거죠.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야. 남자는 무슨? 난 당신 때문에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그리고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무슨 새아버지 타령이야. 그 사람은 애들까지 날 버린 마당에 이젠 내 옆엔 자기밖에 없다고 수백 번을 세뇌시켰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연로하신 마당에 누가 날 지켜주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은 날 철저하게 가스라이팅한 거네.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거야. 심지어 남편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사는 내내 남편을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더군요. 원래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죠. 상간녀는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심리를 장악해 쥐고 흔들어 갔던 거예요. 세상 떠난 친구 안을 꼬드겨서 살림까지 차렸으면 나랑 우리 애들한테 더 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당신 애들 챙기고 사는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만큼 차라리 우리 애들한테 더 해줘. 나랑 우리 애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됐는데 불쌍한 우리 애들 더 챙겨줘야지. 하는 말로 남편을 완전 죄인으로 만들면서요. 정작 바람을 피운 장본인은 두 사람인데 어느새 상간녀는 남편으로 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약하고 어리숙했던 남편은 그런 상간녀의 가스라이팅에 점점 잠식됐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소나기에 쥔 상간녀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사치를 일삼으며 자신의 애들 또한 호강시킨 거죠. 그러다 남편이 암에 걸리자 교묘의 미래를 준비하며 남편을 고립시킨 뒤 결국 남편이 병원을 처분하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자 저와 애들에 대한 거짓말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사실 유언장도 그 사람이 시켜서 쓴 거야. 나 때문에 평생 상간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당신 옆을 지킨 건 자기밖에 없으니 당연히 자기한테 모든 걸 다 줘야 한다고. 만약에 유언장 안 쓰면 난 하늘에 있는 명수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도 했어. 근데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 속았던 거야. 내가 너무 바보같이 그 여자 손아귀에 놀아놨던 거야. 정말 악마 같은 여자 아닙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유언장을 받아내고도 더 큰 욕심에 그 여잔 제게 찾아와 이혼까지 요구했던 거예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유언장을 받아낸 이후 그 여잔 병원엔 잘 오지도 않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암투병을 시작할 때부터 만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화를 내니까 오히려 날 천하에 못된 사람 취급하더라. 당신이 저 세상 가면 난 혼자 어떻게 사냐. 무책임하게 날 버리고 먼저 가는 주제에 이것도 이해 못 해주냐고 말이야. 근데 그동안 그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한 주범이라는 말로 난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던지라 바보같이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이 바보야. 아무리 사람이 순진해도 그렇지. 의사 맞니? 좋은 머린 공부에만 투자한 거야? 그럼 못돼 처먹은 여자한테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 물론 당신도 잘못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냐고. 그 여자가 당신을 유일하게 지켜줘? 아니, 그 여잔 가뜩이나 몸이 아픈 당신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든 가해자였던 거야. 당신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해자였다고.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나도 알겠어. 난 천벌 받은 거야. 당신하고 애들 가슴에 피멍들게 한 천벌. 난 이런 벌을 받아도 싼 사람이야.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겐 진심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무튼 10여 년간을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또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남편에게 측은지심도 강하게 들었죠. 우선 전 이대로 상간녀에게 남편을 방치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과 함께 매일같이 남편의 병실을 지키기로 했어요. 카페 문까지 아예 닫고서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 아시냐며 시부모님께도 연락하니 시부모님은 기겁을 하고 그 연로하신 몸으로 병원까지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사. 그저 그 기집애랑 잘 사고 있다고만 하더니 왜 그런 한심한 꼴로 살았니? 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네 옆을 지켜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잖아. 시부모님도 그동안 상간녀의 착한 척하는 연기에 깜빡 속으셨던 겁니다. 이후 아이들은 슬퍼하던 시부모님을 제 차를 운전해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온 직후 병실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와 경악을 하더군요. 아니, 왜 당신이랑 애들이 여기 있는 거죠? 설마 이혼해 주려고요? 오면 온다고 말을 했어야죠. 왜 나도 없는데 멋대로 여길 와요? 그 사람은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자신도 없이 저와 애들이 그 병원에 왔을 거라곤 미처 생각 못한 모양이더군요. 캥기는 게 많았던 상간녀는 자신이 없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불쌍하게도 그동안 상간녀에게 짓눌려 살았던 남편은 가뜩이나 약해진 몸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잔뜩 움츠렸어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던 전 상간녀를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 다 들었어. 네가 그동안 내 남편 가스라이팅 했던 거. 내 남편도 네가 거짓말로 나랑 우리 애들 음해한 거 다 알았고. 네가 인간이니? 어쩜 그렇게 못났어? 이기적이게 남의 가정을 망치더니 이젠 자기 이속만 채우겠다고 그렇게 뺏어간 남의 집 가장을 가스라이팅 했어? 그리고서 갈날 받은 사람한테 애들도 못 만나게 했니? 너 같은 건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이제부터 나랑 애들이 내 남편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난 저 사람이랑 무려 8년을 살았어. 어디서 상간녀가 본처 앞에서 남편 거려? 그리고 너 바람났다며? 내 남편한테 그걸 숨기지도 않았다며? 그런 추악한 여자가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낯짝을 들고 다녀? 당장 나가. 얘들아, 저 여자 얼른 끌어내. 저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던 두 아들은 그 여자를 잡고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상간녀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말 좀 해봐. 이 한심한 인간아. 이 버러지 같은 자식. 감히 날 배신해. 하며 제 남편에게 고래고래 욕설을 내질렀죠. 그리고 결국 상간녀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에도 상간녀는 2번 정도 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유언장까지 매번 들고 아무리 니들이 곁을 지킨다고 한들 저 인간 재산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는 말을 떠들어대면서요. 하지만 우린 그 여자를 남편 가까이에도 못 오게 꾸준히 막았어요. 저와 남편은 사정을 말하며 직접 병원 측에도 그 여자가 오면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경찰까지 불러서 그 여자를 쫓아냈던 우린 나중에 나의 서울의 호스피스 병원으로 남편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볕이 좋네.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당신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시무룩해 했잖아. 예쁘게 한 화장이 지워지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난 당신이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당신의 소중함을 내가 왜 잊었을까? 미운 날 이렇게 간병까지 해주고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을 내가 왜 배신했을까? 여보, 정말 미안해. 애들은 학교에 다녀야 했기에 저와 남편은 병실에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니 여려진 남편은 자꾸만 과거를 추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러 갔던 일,
저와 데이트를 하던 일 등등 우리가 과거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말하며 남편은 후회를 거듭했죠. 이렇게 못난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저와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인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잠시 잊고 있던 존재인 유언장 또한 다시 작성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병실로 모신 뒤 시부모님까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상간녀가 아닌 저와 아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잘했다. 그게 맞아. 그게 애미랑 애들한테 진 네 죄를 그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야. 시부모님은 네가 떠나기 전에야 정신을 차렸다며 남편을 향해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끝까지 항상 미안해하던 저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요. 비록 가족에게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던 남편은 그렇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고 소식은 상간녀에게도 전해졌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호적 정리는 물 건너갔다 싶었던 뒤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상간녀는 장례식장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자식들까지도요. 그 엄마의 그 애들이라고 그 애들 또한 남편을 돈으로만 봤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뒤 뻔뻔하게도 상간녀는 그 무용지물인 전 유언장을 들고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당신이 유언장 안 잊었지? 내가 그 인간 유산 전부 못 받아도 이 유언장이 있는 한 그 인간 유산은 대부분 내 거야. 당신하고 당신 자식들은 끽해야 소송 걸면 유류분 정도밖에 못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소송 걸기 전에 얼른 내 목 내놔. 상간녀는 당연하게도 남편이 새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랬으니 그 쓸모도 없는 유언장을 들고 소송을 건다 어쩐다 신이 나서 난리를 쳤던 거겠죠. 저는 그 한심한 여자에게 코웃음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 입회하에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새 유언장을 공개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상간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그 고얀 자식,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진짜 대한민국 법 따위 개나 주라 그래. 8년을 같이 산 건 난데 왜 내가 법적으로 아내 인정을 못 받냐고. 아,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증거다, 이 한심한 인간아. 법은 정의의 편이라 이거야. 당신 부탁인데 어디 가서 제발 얼굴 들고 다니지 마.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알고 살아. 아니면 아예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던가. 이 천벌받을 여자야. 땡전 한 푼 못 받아낼 거 이제 알았으면 당장 나랑 애들 눈앞에서 사라져. 당연히 그 이후 그 여잔 우리에게 소송을 걸지 못했습니다. 걸어봤자 얻어낼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상간녀는 한 푼도 못 건지고 살던 남편 명의 집에서도 쫓겨나 나락을 가게 됐어요. 그 뒤 저와 애들이 그 여자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소식도 당연히 알 길이 없고요. 또 그때 바람 피우고 있던 그놈에게 빌붙으러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유부남을 또 꼬여내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식들에게 가서 살고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한 가정을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을 모두 우습게 알던 이기적인 그 여잔 언젠간 반드시 하늘이 단죄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연을 가족을 배신했던 남편을 옹호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잘못을 저지른 뒤라면 그 후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 남편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함에 물들어간 상간녀처럼 말이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뉘우치는 것, 그것만이 상간녀처럼 나락으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가정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소 어두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